야담 이야기. 처녀를 살린 신비한 선비. 영남에 한 사족이 있었는데 대대로 부자여서 100여 만금의 재물이 있었습니다. 터잡고 사는 곳은 삼면이 석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앞으로는 큰 강이 동구 밖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거느리는 행랑채만 해도 200여 집이나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100만 재물을 쌓아두고 있었지만 대대로 시골에 살아왔습니다. 사돈간 친인척도 모두 향반이어서 서울에는 일면식 있는 친척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권세 있는 집안과 관계를 맺고 싶었지만 그럴 길이 없었습니다. 때마침 그 무렵 이웃읍 울산의 원이상을 당하여 그 생질인 박교리라는 자가 읍에 와서 모든 장례 절차를 주관했습니다. 이날 강방 모래사장에서 준말을 타고 건장한 종들을 거느린 한 행차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왔습니다. 무태 올라서는 가볍게 나는 듯 바람처럼 달려가 대문 밖에 이르렀습니다. 말에서 내려 당에 오르니 집주인이 옷을 갖춰 입고 맞이했습니다. 조남이 어떻게 되시며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물으니 객은 자기가 울산원의 생질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초상을 당해서 상여는 모레 나가는데 자고 갈 장소를 살펴보니 이곳보다 나은 곳이 없습니다. 종들이 묵는 숙소 두어 채에서 상여 행렬이 하룻밤 자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는지요. 주인은 오래전부터 권세가와 관계를 맺어 급할 때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 이제 재력도 들이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적당한 기회를 얻었으니 어찌 바라던 바가 아니겠는가. 흔쾌히 허락하니 객이 거듭 감사해하며 날짜를 약속하고서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날이 되자 주인은 우두머리 종에게 분부해 큰 집 서너 채를 비우고 뜰과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창호도 새로 바르게 했습니다. 상여꾼이 쉴 곳과 양반이 묵을 곳이며 접대할 음식까지 차질 없이 준비시켰습니다. 그러고는 아들, 조카들과 의관을 갖춰 입고 기다렸습니다. 초저녁이 되자 정말로 상여 행렬이 들어왔습니다. 방상시가 앞장섰는데 관을 따르는 행렬의 절반 이상이 인근 읍 수령들이라 했습니다. 상여를 호위하는 가명과 병영의 비장들은 명주실로 싸게를 해서 만든 갓을 쓰고 무관의 청색 복장을 갖춘 채 백마를 타고 좌우로 나눠 섰습니다. 장정들이 수호하고 안장 얹은 말들이 둘러싸니 강변 20리 나무다리를 꽉 메웠습니다. 이미 큰 배 10여 척을 준비해 두었기에 즉시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물건을 차려놓은 곳에 상여가 멈추자 곡성이 천지를 진동했습니다. 이윽고 박교리는 종 대여섯 명을 거느리고 말을 달려왔습니다. 주인에게 정중히 인사를 올리고는 말했습니다. 두터운 배려를 받아 관을 편하게 운반했습니다. 높으신 의기를 어떻게 다 갚겠습니까? 비용 들 것도 없는 일을 두고 어찌 수고롭다 할 수 있겠습니까? 대화가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안채에서 급히 들어와 보라는 정갈이 왔습니다. 생질이 들어가니 부인이 발을 동동 구르며 말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종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 상여에는 애초에 관 같은 건 실리지도 않았고 들어있는 게 모두 무기라 하니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주인은 그제야 깨달았으나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정말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저 너그럽게 위로하고 사랑으로 나오니 박교리가 물었습니다. 주인장의 안색을 보니 근심과 두려운 빛이 가득하십니다. 혹 걱정거리라도 생겼습니까?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어린 아이놈이 위급한 병에 걸렸죠. 다행히 금방 나았습니다. 박교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주인장의 도량이 좁으시군요. 오늘 내가 원하는 바는 재물 중에서 가벼운 것에 불과하오. 토지와 사람, 가축, 집, 곡식 등은 그대로 남아있소이다. 오늘 잃어버린 게 사소하진 않지만 몇 년 안에 저절로 채워질 텐데 어찌 그리도 심각하게 근심하시오. 게다가 재물이란 천하의 공기라오. 쌓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쓰는 자가 있고 지키는 자가 있으면
가져가는 자가 있게 마련이죠. 당신 같은 사람은 쌓고 지키는 자라 하겠고, 나 같은 사람은 쓰고 가져가는 사람이라 하겠지요. 줄어들고 자라는 이치와 비고 차는 것이 호응하는 것은 조화의 상도라오. 주인장 역시 조화에 기대는 존재지요. 그러니 어찌 자라나기만 하고 줄어들지 않으려 하며 채우기만 하고 비우지는 않으려 하오. 사태를 일찍 알아차렸으니 어두운 밤에 소란을 피워 사람을 다치게 하고 생명을 해칠 필요는 없지요. 주인장이 먼저 안으로 들어가서 아녀자들을 한 방에 모이게 하는 게 좋겠어. 주인은 어찌할 도리가 없음을 알고 박교리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서 말했습니다. 가르쳐 주신 대로 했습니다. 박교리가 다시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장께서 평생 끔찍이도 아끼시던 물건이 있을 테죠. 그건 미리 말씀해 주시면 함께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죠. 주인은 700금을 주고 새로 산 청나귀를 가장 아낀다 했습니다. 어느새 수령, 비장, 상제, 상복 입은 자, 행자, 곡비, 상역군, 마부 등 모두가 소매 좁은 군복으로 갈아입고 무기를 들고서 바깥마당에 늘어섰습니다. 몇천 명인지도 모를 사나이 모두 신수가 건장하고 기력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박교리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는 안으로 들어가서 은하, 옷, 그릇은 물론이고 가채, 비녀, 팔찌, 구슬과 옥, 비단 등 각방의 물건을 모두 끌어내라. 단 부녀자들이 모여있는 방에는 비록 억만금 재물이 있다 하더라도 부디 가까이 가지 말거라. 재물이 중요하나 명분은 더욱 엄중하니 만약 명령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군율대로 처리하겠다. 또 청나귀에는 손대지 말도록 경계하고는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거느리고 들어가서 난잡해지지 않도록 하시구려. 주인은 먼저 어머니가 거처하는 방으로 도적들을 안내했다가 큰 며느리 방, 작은 며느리 방, 막내 며느리 방, 동쪽 타락, 서쪽 타락, 앞곳간, 뒤곳간 등으로 안내했습니다. 도적들은 방방 곡곡의 물건을 샅샅이 뒤져서 찾아내 바깥마당에다 쌓았습니다. 바깥사랑으로 나가서 큰 사랑, 별당에 있는 물건들도 남김없이 쓸어냈습니다. 무려 억만금이나 되는 재물을 건장한 말에 싣고는 일시에 나는 듯이 강을 건너 달아나 버렸습니다. 박교리는 떠나지 않고 주인과 자리를 같이 하며 마주 앉아 세용의 화복으로 위로하고 도주의 취산으로 비유하고서는 길게 인사를 올리고 작별하며 말했습니다. 나 같은 객을 한 번 보았는데도 이렇게 불행해졌으니 불행을 두 번 만나는 일은 원치 않을 테지요. 이제 한 번 헤어지면 다시 만날 기약이 없구려. 바라건대 주인장은 순리를 조차 진중하시고 다복하시기 바라오. 그리고 서울의 사대부와 교제할 생각일랑 다시는 하지 마시오. 이번에 박교리란 자와 사귀어서 도대체 무슨 이득이 있었어? 이의 말에 올라타서는 또 주인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물건을 잃은 사람은 을에 뒤쫓는 행동을 하지요. 그러나 그런 짓은 하나도 이로울 게 없소이다. 부디 주인장은 상투적인 방법을 따르다가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거듭 신신당부를 하니 주인이 말했습니다. 예, 어떻게 감히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마침내 강을 건너 말을 달려 날아갈 듯이 떠나가니 간 곳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뒤 수백 가구의 하인들이 모두 모여들어 한숨을 쉬며 위로하고 혀를 차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과연 뒤쫓는 일을 두고 왁자지껄 의논하더니 앞다투어 나와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놈들은 바다에서 노는 무리이니 분명 용로로 달아날 리가 없지요. 여기서부터 아무 해문까지는 몇 리이고 아무 해구까지는 몇 리이니 빠른 걸음으로 따라가면 따라잡지 못할 리 없습니다. 우리 600여 명이 좌우로 무리를 나누어 아무 포, 아무 해변으로 날듯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아무 대초는 아무 해구에 있고 아무 대초는 아무 포구에 있습니다. 저들이 비록 수천 명의 무리라 한들 우리가 어찌 패하고 돌아오겠습니까?
그러나 주인은 단호하게 금지했습니다. 그중 일을 좀 안다는 우두머리 종 10여 명이 번갈아 아뢰었습니다. 적장이 추격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것은 오로지 우리를 위협하려고 한 짓이죠. 쇠뇌들 600 장정이 공연히 억만금 재물을 잃어버리게 했으니 이렇게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에 맞붙지 못한 건 전혀 예상치 못한 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뒤를 쫓는 일은 이미 준비한 것이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포구는 여기서 멀지 않고 포구 마을은 매우 크죠. 정말로 한번 추격하면 못 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만일 잡지 못하더라도 패할 리는 없습니다. 엎드려 하소연하니 생원님, 소인들에게 모두 다 맡겨 이를 주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 사람의 의견이 벌떼처럼 일어나니 주인으로서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집 뒤에 있는 소나무, 대나무 숲을 속에서 장부 천여 명이 함성을 지르며 나타나 사랑의 뜰로 나는 듯 달려오더니 발로 차고 밀치고 밟고 주먹질하고 머리털을 움켜잡아 당기고 머리를 때렸습니다. 난데없이 장정 600명이 마치 흙으로 만든 개와 기와로 만든 닭처럼 부서지고 말라 비틀어진 쥐나 썩은 새 새끼처럼 꺾였습니다. 그 기세가 비바람이 어지럽게 날리는 것 같고 빠르기는 우레와 벼락이 치는 것 같았습니다. 순식간에 모조리 밟아 뭉개고 나서 일시에 강을 건너가 버리니 또 간 곳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1000명이나 되는 종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땅에 엎어졌습니다. 눈이 뽑힌 놈, 팔이 부러진 놈, 코피 흘리는 놈, 뇌가 터져나온 놈, 옆구리가 꺾인 놈, 이빨이 빠진 놈, 귀가 떨어져 나간 놈, 뺨이 부은 놈, 머리통이 깨진 놈, 다리를 저는 놈, 뼈가 어긋난 놈, 살갗이 찢어진 놈, 숨이 급한 놈, 기절한 놈 등 각양각색 성한 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 역시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정신을 차리고 잃은 물건을 챙겨보니 남은 것은 하나도 없었고 마구간의 청나기 역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녘 문득 나게 울음소리가 강 건너 나루에서 들려왔는데 귀에 익은 소리였습니다. 주인이 크게 놀라 급히 사람을 시켜 나가보게 했습니다. 잃어버린 청나기가 은 안장과 청실 굴레를 하고 강가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큰 그물망 속에는 피가 줄줄 흐르는 사람의 머리가 담긴 채 안장 앞쪽 왼편에 걸려 있었고 말굴레 오른편에는 편지 한 통이 비스듬히 걸려 있었습니다. 겉봉에는 강병리에서 은혜를 널리 베풀어 주신 집사님께 월출도에서 안부 묻습니다라 적혀 있었고 봉투 안에는 이런 글이 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2차례 건너가 깨우쳐 준 건 오랜 계획에서 나왔지만 상황이 몹시 바빠 부드럽게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뜻하지 않은 환란으로 재물을 잃어버리고 나서 어떠하신지요? 재물을 잃은 것에 대해서는 귀하의 넓은 아량으로 가슴에 품지 말아야 했습니다. 작별할 때 당부했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 마침내 종들이 다쳤습니다. 창랑을 스스로 초래한 것이니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꾸짖겠습니까? 제 마음속에 감사하게 새겨두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집사님의 300발이 재물을 섬으로 수송해서 우리가 1년 쓸 것을 충당하게 되었으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청나기는 온전히 되돌려드립니다. 안장에 걸려있는 물건은 명령을 어긴 자의 머리이니 살피시길 바랍니다. 모년 모월 모일 호걸스러운 도둑. 주인이 이를 보자. 재물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분노는 얼음이 풀리고 눈이 녹듯 사라져 가슴속이 막힌 데 없이 시원해졌습니다. 간혹 다른 사람이 위로하면 도적을 만났다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세의 호걸 남자를 만났습니다. 강산이 가로막혀 다시 만나볼 길이 없으니 항상 그리워한답니다. 그러면서 슬그러면서 슬픈 표정을 지었다 합니다. 1654년에 임실에 한선비가 살았는데 귀신을 부릴 줄 알며 항시 곁에 2 귀조를 두고 호익해 하였다고 합니다.
하루는 친구와 함께 장기를 두며 지는 사람이 벌칙으로 술값을 내기로 하였습니다. 그 친구가 졌으나 내기로 한 술값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비가 말하기를 술값을 내지 않으면 된통 혼날 것이야. 그래도 친구는 술값을 안 내고 버텼고 결국 화가 난 선비가 뒤돌아서서 공중을 향해 마치 명령을 내리기라도 하듯 주문 같은 것을 외웠습니다. 친구는 도망치려고 마당으로 서둘러 내려갔으나 보이지 않는 손이 그의 바지를 벗기더니 이어서 차진 채찍 소리가 연이어 나더니 볼기가 시퍼렇게 멍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고통을 참지 못한 친구가 항복하니 그제야 선비가 웃으며 놓아주었습니다. 또 하루는 친구와 함께 앉아 있었는데 이웃 마을에서 장구와 징을 마구 쳐대며 구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갑자기 관아의 뒤편에 있는 대나무 숲으로 달려가더니 몹시 화가 난 눈으로 쏘아보며 고함을 치더니 팔뚝을 걷어붙이고 뭔가를 쫓아내듯 휘둘렀습니다. 잠시 후 일을 그치자 이를 특별한 의식으로 여긴 친구가 무슨 의미인지 물었습니다. 선비가 답하기를 구판에 왔던 귀신 무리가 대나무 숲으로 모이더군. 내가 놈들을 쫓아내지 않았으면 마을에 우환이 닥쳤을 것이야. 그래서 내가 호통을 친 것이지. 이번에는 어떤 친구와 길을 가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길가에서 공중을 향해 소리 지르며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놓아라. 어서 놓지 못하겠느냐. 그러지 않으면 내 놈을 엄하게 벌할 것이야. 그 모습이 참으로 이상하고 무시무시했기에 친구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선비는 잠시 묵묵부답하더니 다시 가던 길을 계속했습니다. 밤이 되어 한 마을에 들어서서 잠잘 곳을 청하였으나 묵으려 한 집의 주인이 그 집에 질병이 있어 안 된다며 떠나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선비와 친구는 떠나지 않았고 마침내 집주인이 종을 시켜 쫓아내게 하였습니다. 그 사이 창틈으로 이를 지켜본 그 집 여자들이 놀라 속삭였고 이를 선비가 언뜻 들었습니다. 잠시 후 집주인이 다시 나오더니 아주 공손하게 그지없는 태도로 선비 일행을 맞이하며 자기 집에서 편히 쉬다 가시라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주인이 말하기를 선비님, 저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오늘 갑자기 중병이 들어 죽었다가 잠시 후 다시 살아났습니다. 깨어나서 제게 어떤 귀신이 저를 잡더니 혼백을 빼내어 큰 길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선비가 저희를 세우더니 귀신을 엄하게 꾸짖어서 쫓아내고 저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 딸이 창문 틈으로 선비님을 알아보고는 자기를 구해준 사람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토록 신묘하게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다니 선비님은 신선이나 부처님입니까? 약소 하나마 주안상을 봐왔으니 부디 받아주십시오. 선비가 한바탕 웃더니 말했습니다. 터무니없어. 아녀자의 객적은 이야기일 뿐이요. 내가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소. 선비는 그 후로 7, 8년쯤 더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